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와 함께하는 TV자서전 명의 엄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의사 권순용입니다. 박사님께서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 계신가요? 저는 일할 때 이렇게 뉴스를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진행할 때는 무조건 앉아 있어야 되니까 그 외 생활에서는 거의 서서 움직이거든요. 글쎄요, 저희도 이제 일반 내과 의사보다는 좀 외과 의사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이제 시술하고 막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앉아 있는 시간이 적다 하더라도 요즘 하여튼 가능한 한 30분 이상 앉아 있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참 하루에 3시간 이상 앉아 있는 거는 뭐 담배를 한갑만 피우는 것보다 더 나쁘다. 그 얘기인즉슨 뭐 의학적으로 아마도 그러한 비만이라든가 아니면 고혈압, 콜레스테롤 증가에 의한 어떤 대사성 증후군이라든가 아니면 뭐 암 발생 증가와 연관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허리 통증이 우리의 척추가 우리에게 보내는 SOS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척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국내와 해외에서 모두 실력을 인정받고 계시는 척추 명의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TV자서전 명의, 오늘은 척추 명의 신경외과 전문의 박춘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윌스기념병원 이사장 겸 의료원장 박춘근입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모시기 힘든 분을 좀 모셨는데요. 바쁘신 분인데 우리 박춘근 원장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 신경외과계 아니면 이제 척추 수술계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이런 최소 침습 수술법에 있어서는 참 처음 우리나라에 씨를 뿌리신 분이고 그다음에 어떤 권위자이고 학회까지도 설립을 하셨다 그러시는데 이런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 무엇이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작은 피부 절개를 이용해서 수술 부위를 적게 하고 그리고 치료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낮추는 그런 일련의 그 척추 수술법들을 총칭하는 것이 되겠고요. 대표적인 수술로는 이제 내시경 척추 수술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수술 부위를 작게 하니까 이제 마취도 부분 마취로 가능한 경우가 많고 또 출혈이라든가 이런 게 적고 또 수술 후에 입원 기간이라든가 회복 속도 이런 것이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디스크 제거술이라든가 협착증 수술에 있어서 한 80% 정도는 이런 내시경 수술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이 최소 침습 수술을 들여오기 전에 그럼 국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수술이 진행됐죠? 제가 그 90년대 초반만 해도 대부분의 척추 수술은 그 현미경 수술이나 루페라고 해서 이렇게 사물을 확대시키는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척추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국에 다녀오면서 2002년도에 코미스라고 해서 대한 최소 침습 척추 수술 연구회 여기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뭐 회장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었고 이제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교수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학회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10년에 걸쳐서 한 이 현미경 수술이나 이런 루페 수술들이 내시경 수술법으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었고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 과거에는 현미경을 한 7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수술 현미경을요. 요즘은 뭐 다 창고에 들어가 있고 거의 수술 대부분을 그 내시경 수술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침습 그 척추 수술 방법 이외에 또 양방향으로도 내시경 쪽으로 이용해서 하는 수술법을 개발하셔서 이 방법은 국내뿐만 아니라 아주 해외에서도 상당히 각광을 많이 받고 이 전수를 할 기회가 많았다 그러시는데 한번 그간 그 경과를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내시경 척추 내시경 수술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이제 하나의 통로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단일공 내시경이 있고 이제 두 개의 통로를 이용해서 수술하는 양방향 내시경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국내에서 이렇게 보급이 돼서 넓게 사용되는 데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10년이 다 안 됐습니다. 제가 2016년으로 기억되는데요. 그때 저희 병원에서 주최하는 그 척추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 교수님들도 많이 오고 신경외과, 정형외과 수술하는 선생님들은 많이 오셨어요. 그때 이제 다 보시고서 야 이거 정말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수술법이 국내에 많이 퍼져서 지금은 많은 선생님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단일공 내시경은 이렇게 한 통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내시경과 기구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요. 굉장히 그 행동이 제한돼 있죠. 그런 양방향 내시경은 이렇게 양쪽 통로를 다 이용하기 때문에 한쪽은 내시경, 한쪽은 기구가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드릴링도 할 수 있고 펀치로 뼈도 제거할 수 있고 디스크도 제거 전부 다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을 쓰면서 이 내시경 수술의 범위가 확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그 임상 적응증이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결과가 좋아서 제가 그 외국에도 많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도 많이 발표를 했고 또 외국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많이들 찾아와서 수술을 참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요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뭐 개발한 어떠한 의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이제 외과적인 수술적 측면에 있어서 함께 이렇게 개발하신 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양방향 척추수술법과 연관돼서는 현재 뭐 연구라든가 아니면은 발표된 실적, 그다음에 전반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섰다고 통계적인 의학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는데 한번 그 내용 좀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이제 척추의 최수침습 수술법이라든가 양방향 내시경 이런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최고죠. 그리고 저희 병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술대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면서 처음 이제 이 수술을 이제 선두적으로 도입을 해서 개발을 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 병원이 좋은 연구 실적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척추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교수님이 이제 발표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그걸 증명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그분한테 내용을 물어보고 제가 구글링을 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키워드를 이제 양방향 내시경으로 이렇게 넣고 영문으로 발표된 문헌만을 쭉 찾았더니 전 세계에서 우리 병원이 제일 발표 건수가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3위가 하버드입니다. 아, 하버드가 3위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네요. 제 자랑입니다. 이러한 척추 수술과 연관된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아니면 세계 최초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시고 그런 어떤 발판이 되고 모멘텀이 됐던 그러한 계기로서 미국 유학을 꼽고 계신데 글쎄요 현재 우리 박 원장님의 이런 성취가 이루기까지 그런 미국 유학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제 인생에 있어서 미국 유학이 굉장히 큰 이벤트였고 미국에서 참 많은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미국에 갔을 때 그 직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척추센터라는 개념이 그렇게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술은 이제 신경외과, 정형외과에서 하니까 여기서 하고 또 재활치료는 또 어디 딴 데 가서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환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죠. 그리고 회복 속도라든가 이런 것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거기는 한 사이트에 척추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사 전부가 한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엄청 편리하죠. 수술 전에 진단, 교육, 또 수술, 그리고 재활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를 이제 한 자리에서 하니까 환자로서는 편리성은 최고고 환자의 만족도도 최고고 또 환자 회복 속도도 빠르고 이런 장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오면서 이걸 한국에 가면 내가 어떻게든 구현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상 한국에 와 보니까 그거를 제가 혼자 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직접 개원을 하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는 제가 있었던 모교 대학병원에서 이거를 좀 해봅시다. 그런 이제 설득 과정을 거쳤죠. 이걸 한번 우리 병원에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을 하기에 이게 이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해오던 관행이고 또 경영진의 생각, 또 각과 과장님들의 생각 전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득하는 데 제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하고는 싶고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과감하게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를 내가 직접 나가서 척추센터를 만들어 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 이렇게 뭐 저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선배님들 중에 한 분이 자기가 같이 해보겠다 그래서 같이 했습니다. 2002년에 네. 척추센터를 이제 오픈했죠. 네, 원장님 지금 병원 이름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출신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이름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외국분의 성함을 이게 타이틀로 이렇게 거신 특별한 사연이라든가 곡절이 있으신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윌스라는 이름이 저의 미국 갔을 때 스승님의 이름입니다. 아, 사연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미국을 갔다 그랬잖아요. 미국 갔을 때 뉴욕 주립대 시라큐스 있는 뉴욕 주립대에 한센 유한 교수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척추 수술의 아주 최고 권위자가 계십니다.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레온 윌시라는 세계의 현대 척추 수술의 대부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1세대 수제자예요. 그리고 레온 윌시 교수는 북미 척추학회라고 세계적으로 척추에 관한 가장 큰 학회가 있는데 그 학회를 창시하신 분이고 또 미국에서 요통 전임의 훈련센터라고 해서 지금 이제 펠로 시스템 같은 건데 그거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창설을 하셔가지고 많은 후학 양성에 열심히 노력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한국에서 개원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척추센터는 이제 대충 컨셉이 맞아야 되니까 유한 교수님한테 성함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이름을 좀 병원 앞에 넣어도 되겠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유한 교수님이 아니다. 나는 좀 부족하니까 당신의 스승인 레온 윌스 선생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편지를 쓰고 그래서 이제 허락을 좀 구하려고 편지를 썼는데 그리고 이제 유한 선생님은 또 전화하셔가지고 이런 편지가 올 테니까 좀 승낙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입체적인 작전을 써가지고 바로 승낙을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이제 평생 업적이 학문 연구와 또 후학 양성이었기 때문에 또 유한 교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윌스 기념병원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생겨난 겁니다. 스승의 스승님이 이제 성함만 따온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떤 평생 소신이신 어떤 신념이라든가 철학까지도 같이 이렇게 계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이제 연구와 교육을 지금도 병원 경영하는데 기본 정신으로 삼는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개원한 게 2002년인데 제가 약속한 게 있으니까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003년 이듬해부터 유한 교수님도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제 척추 심포지움을 계속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제 의료진들에게 매년 가능한 한 많은 연구 성과를 발표하기를 좀 독려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제가 리뷰를 해봤더니 한 20년간의 600케이스가 조금 안 되는 그런 대단한 발표를 업적입니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대학병원들에서도 이 정도 볼륨이면 아마 뭐 상당히 랭킹 안에 들 수 있는 정도의 연구 실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윌스 교수님이 요통 펠로 시스템을 처음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개원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펠로 제도를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한두 명 운영하다 요새는 이제 서너 명 정도로 이제 규모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수술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후배들에게 전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얼마 전에 종합병원으로 승격이 됐다고 들었어요. 척추 전문 병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드신 이유가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였다고요? 그렇죠. 초창기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병원을 오픈했을 때만 해도 환자들의 이제 평균 연령이 한 50대 뭐 많아야 60대 뭐 그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고령화가 한 20년 동안 확 진행되면서 척추 환자들의 평균 연령이 60대 넘어서 70대가 제일 많고 80대도 있고 간혹 90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단과병원 시스템, 척추 내지 관절만 해가지고는 이게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어떻게든 통증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과들의 지원이 필수적인 거죠. 예를 들면 그분들이 루틴으로 갖고 있는 게 고혈압, 당뇨 루틴이에요. 전부 다 있어요. 그리고 뭐 심장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콩팥이 안 좋은 분도 있고 뇌졸중을 앓고 있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동반된 질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종합병원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종합병원으로 이제 전환을 했고요. 저는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환자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컨셉을 잘 이어나가고 단과병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그 차별화된 그런 환자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안전을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후배 의사분들에게도 환자 안전을 굉장히 강조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나요? 네네, 그 좀 제가 좀 지나치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저희들은 이제 수술하는 의사들이기 때문에 수술 중에 의료 사고나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거든요. 의료진들 후배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술을 천천히 해라, 순리대로 단계적으로 수술을 해라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뭐 수술보다도 척추 수술은 조금 잘못해 놓으면 신경이 다쳐요. 그렇게 되면 치명적인 합병증과 후유증을 앓게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제일 중요한 제가 후배들한테 그 강조하는 그런 포인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후배들 중에는 이제 선배들이 수술을 빨리 끝내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죠. 절대 부러워하지 마라. 속도는 네가 경험을 쌓고 많이 알면 저절로 빨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네가 빨리 하려고 한다고 빨라지는 게 절대 아니고 사고만 나고 오히려 천천히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천천히 하다 보면 저절로 속도는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입만 떼면 환자 안전입니다. 후배들한테 환자를 안전하게 수술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병원 규모가 이제 상당히 커졌는데 저희 제작진들이 병원에 다녀오고 나서 인상이 깊었던 게 원장님 사무실 위치더라고요. 그 지하 1층에 수술실 옆에 바로 있다고 하던데 수술실 옆자리를 고수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랬지만은 환자 진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지금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장으로서 또 해야 될 행정 업무들이 또 있어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제일 가까운데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사무실이 이제 지하 1층 수술실 옆에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그 행정 업무는 별로 재미는 없어요. 제 소질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잘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저는 그 하루를 보내면서 수술할 때가 제일 재밌어요. 의사로서의 가장 즐거운 시간이 수술할 때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막 극심한 통증으로 척추 환자들은 통증이 말할 수 없이 심하게 아프거든요. 그런 환자들을 이제 수술을 하고 환자들이 이제 수술하고 나면 또 씻은 듯이 통증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맑게 웃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면 의사로서 참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로서의 이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뭐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수술을 그만두면 모르겠는데 당분간은 저 오피스 자리를 옮길 생각은 없습니다. 아니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정말 그 수술하는 순간이나 환자들과의 교류를 말씀하실 때 표정이 정말 즐거운 게 느껴졌어요.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천생 의사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의사를 안 하셨다면 어떤 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그 어린 시절을 시골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옛날 시골의 학교가 향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향교에서 이제 전교라는 게 이제 학교 교장 선생님을 의미하는 바인데 이제 그걸 하시면서 이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자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옆에서 이제 한자를 배우면서 회초리도 많이 맞고 그러면서 한자를 배우게 됐는데 옛날에 그 천자문이라든가 사자수학 이런 그 한자로 된 책들을 읽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다 잊어버렸죠. 별로 큰 도움은 안 되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시골에는 그 집마다 가축들을 키우잖아요. 소라든가 돼지, 뭐 개도 있고 뭐 닭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축들을 키우는데 돼지 같은 거는 이렇게 키우는데 약간 요령이 필요해요. 이 돼지를 이게 이제 그 오뷸레이션이 되면 돼지를 시집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숫돼지가 없으니까 이 돼지를 이제 옆에 동네 가서 이제 이렇게 시집 보내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돼지는 소하고 달라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그걸 잘했어요. 또랑도 건너고 이런 거를.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제가 그 특별히 그런 동물들, 가축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내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는 제가 이제 뭐 가축들을 좋아하니까 농대를 들어가서 제가 그 목장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마도 그때 그대로 갔으면 지금쯤 이제 목장 같은 걸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제 말도 타고 뭐 이러면서 다닐지도 모르겠죠. 아니 그러면 의사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은 언제 먹게 되신 거예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제가 농대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저는 이제 저보다 2살 위에 형님이 있어요. 그때 이제 대학 진학을 할 때쯤에서는 이제 형하고 뭐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대화를 많이 했죠. 형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동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농대를 생각하는 건 잘 알겠는데
동물도 생물이고 사람도 생물인데 그래도 사람이 그 동물보다는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값어치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의대를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농대 의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고민하다가 뭐 결국은 뭐 의대를 갔습니다. 예, 뭐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원장님을 척추의 권위자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 신경외과에서도 척추 쪽을 전문으로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 예. 좀 아이러니컬하긴 하죠. 그 뇌 쪽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척추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수원에 있는 그 저희 모교의 대학병원에 처음에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 가보니까 이제 막 분과가 이제 이루어지고 그럴 때예요, 신경외과에. 그런데 이제 뇌종양이나 뇌 혈관 질환 이런 부분들은 이미 선배들이 다 차지해 버렸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중요한 파트가 이제 척추거든요. 그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피하게 척추를 선택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90년대 초반 그 이전에는 척추가 그렇게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척추 질환이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낮으니까 그때만 해도 뭐 70세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때니까 뭐 그런 척추 질환이 생기기 전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척추 질환이 생겨도 그때만 해도 이제 별거 아니라고 그냥 뭐 노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척추 쪽이 인기가 별로 없었는데 제가 이제 분과를 선택할 그때쯤부터 막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척추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이 됐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척추외과 의사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의료계 신경외과 정형외과 분위기가 척추를 많이 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죠. 원장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권위자 말고도 사회공헌이 있더라고요. 범죄 피해자 지원은 10년 넘게 해오셨다고 하고 이걸 직접 실천할 수 있게 한 원동력 같은 게 있을까요? 예, 글쎄요. 그게 이제 뭐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는 이제 시골에서 태어나서 이제 서울에 유학 와가지고 의사가 된 사람인데 우리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래도 이제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뭐 큰 여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할아버지가 할 수 없는 동생들 교육 있잖아요. 아버지의 동생들 교육을 이제 아버지가 맡아서 이제 학비도 지원해주고 하면서 서울에서 이제 대학도 마치고 이렇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는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형제가 둘인데 형제들을 이제 저는 고향이 세종시인데 세종시에서 서울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 뒷바라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학까지 마치고 의사가 되기까지 이제 그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들을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은 그 옛날에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집안이 물론 있긴 있죠. 지금보다는 훨씬 많았을 텐데 그래도 굉장히 드물었어요.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이게 어떤 하나의 공동체 의식이고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제가 자랐으니까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뭐 사회에 어떤 공헌이라든가 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이제 뭐 사실은 제가 나름대로 즐거움을 느끼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남을 돕는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저 자신을 위한 경우가 많아요. 잘 심리적으로 따져보면. 왜냐하면 제가 나름대로 어떤 사회에 뭔가 공헌을 했다, 남을 도왔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람
또 무슨 나름대로 자부심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행복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여유가 생기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 소시적에 시골에서 돼지 몰던 소년이 오늘의 이토록 훌륭한 성취를 이루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축하를 드립니다. 그 의사로서 이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원장님께서 앞으로 뭐 특별하게 지향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라든가 아니면은 이루고자 하시는 성취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도록 하시죠. 네, 저희 병원은 그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척추 관련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한다와 전 세계에 더 많은 그런 지역에서 최고 수준의 척추 관련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또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그런 척추 의료기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윌스기념병원의 박충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장 흔한 척추의 질환인 요통에 대한 원인과 또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내시경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통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척추 문제하고 비척추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척추 문제에서는 맨 위에 소위 삐었다고 하는 요추 염좌가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추간판 탈출증, 척추 불안정증, 그 다음에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이런 것들이 흔한 질환이고, 그 외에도 종양이나 또 염증에 의해서도 요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외적 요인으로 보면은 복부의 후반 쪽에 있는 콩팥이라든가 요관 쪽에 암이라든가 요석 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라든가 동맥경화, 또 어떤 경우는 노이로제에 의한 그 요추통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통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척추를 먼저 구조를 보면은 그림에서 보다시피 옆에서 보면은 S자를 두 개를 겹쳐놓은 것 같은 그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 쪽을 경추라고 그러고 허리를 요추라고 그러죠. 그리고 디스크의 구조를 보면은 디스크는 이와 같이 뼈와 뼈 사이에 마치 그 방석처럼 위치해 있으면서 다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충격을 뇌 쪽으로 전달이 되지 않게끔 혹은 최소한으로 전달되게끔 완충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단면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마치 타이어를 이렇게 연상할 수 있는데, 타이어 속에 젤리가 들어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 탈출증이란 어떤 병이냐면, 이것이 타이어가 있고 그 속에 수액이 있는데 타이어의 벽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밖으로 수액이 빠져나와서 뒤로 지나가는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병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그러고,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 탈출증이 어떤 자세에서 잘 생기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만 디스크가 생기지 않도록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은 전굴 회전이라고 되어 있죠. 허리를 이렇게 앞으로 숙여서 옆으로 돌린 자세에서 물건을 들어 올리면 이쪽에 있는 디스크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여기에 예를 들어 물건이 있다 그러면 몸을 돌려서 무릎을 굽혀서 물건을 들어 올리고 무릎으로 들어 올리는 그런 자세를 취해야지, 이걸 몸은 이렇게 놔두고 허리를 돌려서 이렇게 해서 허리로 들어 올리게 되면 디스크가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통이 나타났을 때는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와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이런 것들 초기 단계 치료를 먼저 하고 그걸 했을 때도 듣지 않을 경우는 주사 치료라든가 또 신경 차단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신경 성형술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해볼 수가 있고 그래도 안 들을 경우에만 이제 어떤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 비수술 치료 아까 얘기했던 물리치료라든가 주사치료 이런 것들을 4주 이상 했는데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요통이라든가 방사통이 심하게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 그 다음에 마미총의 그 압박 증상, 다시 말하면 괄약근이 풀린다든가 뭐 이런 요실금 이런 것들이 있다든가 또 사두근의 마비라든가 발목 하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의 일반적인 원칙은 꼭 필요한 경우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왜냐하면은 요통 환자의 90% 이상은 대개는 뭐 비수술적인 치료로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겁니다. 근데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수술적 치료를 너무 빨리 하는 건 문제가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90% 이상은 비수술로 치료가 되니까. 근데 거꾸로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경마비가 와서 이거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무섭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안 하게 되면 신경마비가 고착화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술해도 마비가 풀어지질 않고 영원히 그 죽을 때까지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양방향 내시경 같은 감압 수술이 있고 또 고정 수술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그 통로가 두 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두 개를 뚫어서 한쪽은 스콥, 비데오가 들어가고 다른 한쪽은 기구가 들어가서 안에 있는 뭐 뼈도 제거하고 디스크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신경 눌리는 것을 풀어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수술 전후 사진을 보면은 수술 전에 이렇게 디스크가 많이 돌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해서 디스크를 깔끔하게 제거한 그런 사진이고 여기가 제거한 디스크 조각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연부 조직 디스크가 튀어나왔을 때 한 수술이고 지금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때 척추관 협착증은 발생되는 그 어떤 병리학적 그 기전을 보면은 척추뼈가 이렇게 자라나오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앞쪽에서 디스크가 밀려 나오면서 신경관이 좁아지는 그런 것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렇게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던 디스크와 뼈 인대 부분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신경관이 이렇게 넓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수술이 더 발전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발전된 그런 그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여기서 보다시피 척추뼈가 이 뼈와 이 뼈가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여기 마냥 이렇게 나란히 있어야 되는데 한 1.5cm 정도 이 뼈가 앞으로 빠졌지 않습니까?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옛날에는 뭐 한 15cm 정도 긴 그 피부 절개를 해서 근육을 박리하고 뼈를 들어 올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조작을 한 다음에 피부를 닦고 나오는 그런 어떤 전신 마취 하에서 또 수혈이 필요한 그런 수술을 했었는데 요새는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양방향 내시경으로 구멍 2개 하고 그 다음에 요 케이지가 들어가는 그 구멍하고 이렇게 서너 개의 구멍만으로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열어서 수술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예를 들어서 2주 입원한다 그러면 이 수술은 불과 한 4, 5일 정도면이면 집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입원 기간도 단축시키고 일상생활로도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수술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방향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의 장점을 들은다 그러면 전신 마취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국소 마취로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피부 절개라든가 수술 부위가 적기 때문에 인대와 근육의 손상이 상당히 적죠.
거기에 따라서 회복이 빠르니까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 기간이 짧으면서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활로의 복귀가 훨씬 단축된다 이런 장점이 있고 또 수혈이 필요 없다는 그런 장점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요통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걸 살펴봤는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요통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여기 보다시피 이제 올바른 자세, 규칙적인 운동, 또 운동 전에 스트레칭이라든가 금연, 체중 조절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자세와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서 허리 통증 없는 그런 행복한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명의, 최고의 의사는 어떤 자질을 갖춘 의사일까요? 뭐 제 경험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의사는 기본적으로 좋은 의술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도의 의술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가지고 환자의 어떤 아픈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치료해 주는 것이 의사로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예를 조금 들어보면 저는 이제 척추 환자들을 보니까 되게 어르신들이에요. 이렇게 7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이 되게 혼자는 못 오고 못 찾아오거든요.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되게 이제 아들, 딸들, 뭐 사위, 며느리 이렇게 같이 오는데 저는 그분들에 대한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할머니 앞에서. 왜냐하면 자제분들 없는 시간 막 이렇게 내 가지고 온 건데 먼 시간 또 운전해 가지고 4-5시간 이렇게 오시는데 그걸 많이 칭찬해 주고 그러면 자제분들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고 또 할머니도 뭐 같이 칭찬하니까 좋아하시고 그래요. 그래서 분위기를 좋아지게 하는데 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 큰 수술을 해야 될 그런 경우 또 리스크가 있는 수술을 해야 될 경우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일부러 이끌고 가면서 거기에 공을 많이 들여요. 그럼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죠. 그러면 할머니가 무방비 상태가 돼요. 이제 어떻게 보면 재밌게 말씀드리려고 그런 건데 아무튼 할머니가 상당히 편해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수술을 충분히 설명을 해드리면 또 워낙 아프니까 잘 할머니들이 잘 수긍을 하시는 것 같고 자주간 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의사는 그 병만 치료하면 되지 않고 환자의 마음을 읽고 거기에 대한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술뿐만 아니라 칭찬의 기술까지도 이제 그것까지 신경 써야 됩니다. 뭐 사실 참 수술을 앞둔 그 환자분들의 어떤 공포라든가 어떤 두려움 그런 것을 이렇게 참 어루만져주고 그런 깊은 신뢰감을 주면서 그러면 위로를 해주고 그런 그 스킬이 제가 보기에는 명의가 되기 위한 어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뭐 수술 기법이야 그게 기본이고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 저희와 그 TV 자서전 함께했던 시간 좀 어떠셨습니까? 네. 네. 먼저 이제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큰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제가 그동안 뭐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과거를 뭐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과거에 이제 중요한 시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제 맡은 바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충근 원장님과 함께한 시간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 외유내강이었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어떤 진솔한 어떤 겸손함 많이 느낀 것 같습니다. 그 참 사실 앞으로 이
저출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고령화 시대가 이렇게 이제 지속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선진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메모드급 병원보다는 아주 한 부분의 선택과 집중을 한 아주 특화된 병원 같은 것들이 많이 이렇게 현재 설립되는 것이 추세인데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에서 척추라든가 아니면 관절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내원하는 세계 굴지 최고의 경제의 어떤 척추 관절 병원이 세워지기를 제가 한번 진심으로 기원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제가 좀 느끼는 게 저하고는 좀 다른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사시면서 그 모멘tum마다 쉬운 결정은 이렇게 선택을 거부하시는 그런 어떤 도전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치고 나가는 연어처럼 그런 어떤 그 스피릿 정신을 제가 좀 오늘 많이 엿본 것 같아요. 하여튼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TV 자서전 명의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박춘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와 함께 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